오늘 밤 여러분이 자는 동안 누군가 계좌에 손을 댑니다. 바로 한국거래소입니다. 코스피 6,500, 사상 최고치죠. 그런데 여러분 계좌는요? 거래소는 지금 밤까지 장을 열겠다고 합니다. 안전망도 없이, 준비도 없이. 왜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식하셨습니까? 돈이 언제 들어옵니까? 내일요? 아닙니다. 이틀 뒤입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가 지금 뭘 하겠다고 합니까? 거래 시간을 12시간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돈 받는 날은 그대로 이틀 뒤입니다. 거래 시간만 2배로 늘리겠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댓글창을 보십시오. 심근경색으로 열어 죽겠다. 코인판이랑 다를 게 뭐냐? 판 돈이나 제때 줘라. 이게 날 것의 민심입니다. 한투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까지 거리로 나섰습니다. 결사 반대를 외쳤죠. 왜일까요? 단순히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이 정책 안에 함정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견연을 겨냥한 함정이요. 먼저 밤 시장의 본질부터 아셔야 합니다. 낮에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넘칩니다. 가격이 균형을 찾죠. 그런데 밤 11시, 자정 넘긴 거래창은 다릅니다. 유동성이 말라붙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호가창 전체를 흔들 수 있어요. 낮 시장이 수백 개 포장마차 빼곡한 광장이라면 야간장은 불 꺼진 골목 안 노점 하나입니다. 그 골목에서 몸집 큰 누군가가 흥정을 걸어옵니다. 그 노점 주인이 바로 여러분이라면요? 거기다 외국계 기관 서버는 밤새 돌아갑니다. 1000분의 1초 단위로 호가를 뽑아내죠. 여러분은요? 자야 합니다. 출근해야 하고 아이 재워야 하고 쉬어야 합니다. 피로한 인간이 쉬지 않는 기계와 겨루는 겁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밤까지 연장하겠다는 거죠. 이게 배려입니까?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2025년 3월 4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했습니다.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날이었죠. 넥스트레이드가 12시간을 열었습니다. 그 시간대 수수료는 넥스트레이드 몫이 됩니다. 한국거래소 밥그릇이 위협받은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움직였습니다. 투자자 보호 방안이요? 없었습니다. 안전망 설계요? 없었습니다. 결제 시스템 개편 일정이요? 없었습니다. 일단 선언부터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자 보호가 먼저입니까? 수수료 방어가 먼저입니까? 발표 타이밍이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려라고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없었습니다. 안전망은 언급조차 없었고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수수료를 뽑아낼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감각. 그게 날선 댓글을 만들었습니다. 그 분노, 정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숫자와 제도가 만들어낸 결론이거든요. 그 구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지금부터 뼈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식 살 때마다 수수료 내시죠? 그 수수료 받는 한국거래소가 지금껏 단 한 번도 진짜 경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독점이었거든요. 20년 동안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경쟁이 없으니 바꿀 이유도 없었죠. 그래서 제도는 낡은 채로 굳어졌습니다. 그 낡은 제도 위에 야간 거래라는 새 판을 깔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 운동장이 어떻게 기울어졌는지 계좌와 직접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래소 본사는 부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금과 정보는 전부 서울 여의도로 쏠려 있죠. 여의도 서울에서 손꼽히게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곳에 주요 증권사, 자산운용사, 외국계 기관이 전부 몰려 있습니다. 정책 결정도 여기서 나오고 기관 트레이딩 데스크도 여기 있죠. 여러분은요? 이 구조 바깥에서 공시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간 장이 열리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기관 리서치 인력은 밤새 움직이지만 자야 하는 건 여러분이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계좌가 바뀌어 있는 세상. 배려입니까? 사냥입니까? 여기에 독점이 만들어낸 관성이 더해집니다. 경쟁자 없는 가게가 서비스를 개선합니까? 안 하죠. 한국거래소가 딱 그랬습니다. 2005년 단 하나의 기관이 시장 전체를 통제하는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그 이후로 결제 시스템도, 투자자 보호 제도도, 거래 인프라도 수십 년째 그대로였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지갑을 건드리는 건 결제 시스템입니다. 오늘 주식 팔았습니다. 돈이 언제 들어옵니까? 이틀 뒤입니다. 거래일로부터 이틀 뒤 결제가 완료됩니다. 미국은요, 2024년 5월 28일부터 팔면 다음날 바로 돈이 들어오죠. 한국은요? 여전히 이틀입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합니다.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기다려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의 계약 날짜가 하루 모자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그 하루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관리 시간을 12시간으로 늘리겠다면서 돈 받는 날은 여전히 이틀 뒤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판돈이나 제때줘라는 댓글이 왜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공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릴 수 있는 물량도 속도도 담보 여력도 부족하죠. 같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제도입니다. 유동성이 메마른 야간 시장에서 기관이 공매도를 치면 잠든 사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정보 격차는 더 벌어지고 거래소 수수료 수입은 늘어나고 TED 불편함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가운데 야간 거래 연장으로 해결되는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운동장 기울기는 그대로인데 운동장만 더 커지는 겁니다. 거래소는 왜 이 순서를 무시했을까요? 진짜 이유,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했습니다. 대한민국 증권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거래소 독점에 균열이 생긴 날이죠. 넥스트레이드는 하루 12시간 거래를 선언했습니다. 한국 거래소 6시간 30분의 거의 2배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경쟁자가 생긴 거죠. 그런데 한국 거래소의 반응을 보십시오. 혁신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패닉이었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직후 한국 거래소는 거래 시간 연장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발표 속도는 빨랐죠.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투자자 보호 방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야간 시장 유동성 확보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결제 시스템 개편 일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밥그릇이 위협받자 일단 같은 크기의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 뭘 채울지는 나중 문제로 미뤄뒀죠. 이게 투자자를 위한 정책입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돈의 흐름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국 거래소는 매매 체결 건수에 비례해 수수료를 거둡니다. 거래 시간이 길어지면 체결 건수가 늘고 수수료도 따라 늘죠. 넥스트레이드가 12시간을 열면 그 시간대 수수료는 고스란히 넥스트레이드 몫이 됩니다. 밥그릇이 위협받은 겁니다. 그러자 바로 움직였습니다.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었죠. 시간 연장은 투자자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수익 방어를 위한 카운터 펀치였던 거예요. 물론 거래소가 내세운 공시칙 명분은 따로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흡수입니다. 밤 시간대 미국 증시나 가상자산으로 빠져나가는 국내 자금을 붙잡겠다는 거죠.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잠깐만요. 지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런데도 해외로 나가는 자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지수가 올라도 여러분 계좌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밤새 불을 켜놓는다고 손님이 옵니까? 안 옵니다. 손님이 오고 싶은 가게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수익률, 투명성, 주주 환원, 제도적 신뢰, 이게 갖춰져야 돈이 돌아옵니다. 거래소는 이걸 했습니까? 증상만 봤습니다. 원인은 완전히 외면했죠. 여기서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가 이걸 모를 리 없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준비 없이 밀어붙이고 있죠. 왜일까요? 수수료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보호는 나중 문제입니다. 밥그릇이 먼저거든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수수료를 뽑아낼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감각이 날선 댓글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감각은 직관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왔습니다. 이 구조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한국 증시 압축 성장의 이면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6,500을 넘었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 72%. 삼성전자 또 최대 실적. 뉴스에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여러분 계좌는 어떻습니까? 지수는 하늘을 찌르는데 내 계좌는 제자리입니다. 기업은 수십조를 벌었는데 주주인 나는 왜 아무것도 못 받나 싶은 그 허탈감.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억하십니까? 외국인이 대규모로 팔았습니다. 코스피가 폭락했죠.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로 샀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이었죠. 개인들이 시장을 지탱했고 코스피는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내가 이 시장을 살렸다는 자부심이 생겼죠. 그런데 이후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가장 늦게 빠져나온 쪽도 개인이었습니다. 오를 때는 함께 올랐지만 내릴 때는 혼자 더 내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판이 그렇게 짜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과실이 여러분에게 돌아왔습니까? 대형 수출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는 동안 코스피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약 6년간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미국 S&P 500이 같은 기간 2배 이상 오르는 동안 한국 시장은 제자리를 맴돌았죠. 기업은 벌었습니다. 그런데 주주인 여러분은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코스피가 6,500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분을 온전히 가져가셨습니까? 기관과 외국인은 웃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는 여전히 소외됩니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재벌 지배구조는 소수 주주 이익을 뒷전에 뒀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실적 뉴스를 보며 내 계좌를 확인했을 때 느낀 그 허탈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만들어낸 감각이었던 거예요. 지수가 올라도 그 허탈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래 시간을 2배대로 늘린다고 이 구조가 바뀝니까? 기업이 번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문화가 생깁니까? 아닙니다. 지수가 올라도 계좌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신뢰와 덜 문제거든요.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식하면서 억울했던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좋은 종목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면 떨어집니다. 내가 팔면 오릅니다.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시장이 원래 그렇게 짜여있기 때문이죠. 지수가 하늘을 찌르는 동안 내 계좌는 왜 그대로였을까요? 내가 사면 왜 떨어질까요? 기관과 외국인은 기업 탐방, 애널리스트 리포트, 블록데이 정보에 먼저 접근합니다. 여러분은요? 공시가 뜬 뒤에야 움직이죠. 공시가 시장에 반영되는 속도는 알고리즘 서버가 결정합니다. 호가창을 열어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미 기관의 매도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정보 비대칭이 만들어낸 구조거든요. 밤이 되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기관 서버는 돌아가지만 자야 하는 건 여러분이거든요. 자고 일어났더니 보유 종목이 10% 빠져 있는 상황. 야간 장이 열리면 이게 일상이 됩니다. 공매도는 더 심각합니다. 외국계 헤지펀드는 대차 거래로 원하는 물량을 빠르게 빌립니다. 여러분은요? 빌릴 수 있는 속도도, 담보 여력도 부족합니다. 제도는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둘입니다. 유동성이 메마른 야간 시장에서 기관이 공매도를 칩니다. 여러분은 자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계좌가 어떻게 돼 있을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코인판이랑 다를 게 뭐냐는 댓글이 과장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몸도 버팁니다. 그런데 정신이 먼저 무너집니다. 지금도 오전 9시 장 열릴 때 가슴 두근거리는 분 많으시죠? 갑작스러운 급락에 패닉셀이 쏟아집니다. 오후 막판 동시호가에 이유 모를 가격 변동이 생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수면을 줄여가며 시황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거래 시간이 12시간, 24시간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심리적 소진의 강도는 2배가 아닙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해지고 충동적인 매매 결정이 늘어납니다. 행동경제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잠도 못 자고 충혈된 눈으로 호가창을 들여다보는 여러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알고리즘 서버 앞의 기관. 같은 조건이 아닙니다. 피로한 인간이 쉬지 않는 기계와 겨루는 구도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열어 죽겠다는 댓글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새벽 2시입니다. 보유한 종목이 갑자기 30% 폭락합니다. 누가 막아줍니까? 거래소입니까? 아닙니다. 야간 시장 안전망은 아직 없습니다. 소방차도 없는 곳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불이 나면 끄는 건 여러분 몫이죠. 그리고 그 피해를 최종적으로 떠안는 쪽은 언제나 가장 약한 참여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죠. 왜 이 문제들이 수년간 고쳐지지 않았을까요? T2 결제, 공매도 불균형, 야간 안전망 부재.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수년간 지적됐고 수년간 미뤄졌습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동안에도 이 문제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관은 대차 거래로 수익을 냅니다. 외국계 투자자는 빠른 정보로 알파를 뽑아냅니다. 거래소는 수수료를 챙깁니다. 이들이 버티는 힘은 변화를 요구하는 힘보다 강합니다. 구조적으로요. 지수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과실은 여러분 계좌까지 닿지 않았죠.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을까요? 한국은 지금 어디쯤 서 있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거래소 논리대로라면 거래 시간을 늘린 나라들은 지금쯤 투자자 천국이 돼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떨까요? 미국은 하루 16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일본은 이 거래 시간을 연장했죠. 그런데 이 나라들이 시간을 늘리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는지 한국 거래소는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나스닥과 뉴욕 증권거래소는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운영합니다. 이른 아침 4시부터 밤 8시까지 하루 16시간 거래가 가능하죠. 한국 거래소가 추구하는 방향과 같아 보입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도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의 유동성 부족과 가격 왜곡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거래량이 적은 시간대일수록 스프레드가 벌어집니다. 소수의 대형 참여자가 가격을 좌우하죠. 미국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시장 감시 체계, 투자자 교육, 유동성 공급 장치를 먼저 갖췄죠. 시간이 먼저가 아니라 시스템이 먼저였습니다.
한국은요? 지금 이 순서를 정반대로 밟고 있습니다. 일본 거래소 그룹은 2024년 거래 종료 시간을 기존 오후 3시에서 오후 3시 30분으로 연장했습니다. 고작 30분이냐고요? 그런데 그 30분을 위해 일본이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시장 조성자 의무 강화, 알고리즘 거래 모니터링, 고도화, 결제 시스템 안정성 점검을 전부 먼저 완료했습니다. 다 끝낸 뒤에 30분을 늘렸죠. 일본과 한국은 구조적으로 비슷한 시장입니다. 수출 주도 경제, 대기업 중심 지배구조,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 투자자 비중. 비슷한 조건에서 일본은 30분 연장에도 이를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한국은요? 12시간 연장을 준비도 없이 선언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아실 겁니다. 대만도 보겠습니다. 대만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반도체 중심 수출 의존 경제입니다. 한국과 가장 비슷한 시장이죠. 대만 거래소는 거래 시간 연장보다 결제 시스템 현대화와 공매도 규제 정비를 먼저 추진했습니다. 외형을 키우기 전에 내부 배관을 먼저 고쳤죠. 한국은 반대입니다. 새 시장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거래 시간 연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경우는 반드시 제도적 준비가 먼저였습니다. 유동성 공급 장치, 이상 거래 감시 시스템, 투자자 보호 안전망이 갖춰진 뒤에 시간이 늘었죠. 반대로 준비 없이 시간만 늘린 경우 개인 투자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 거래소의 계획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경쟁자가 나타나자 빠르게 연장을 선언했고 제도적 준비 일정은 뒤로 밀렸습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순간에도 거래소가 가장 먼저 챙긴 건 수수료였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의 거울에 비춰보면 이 순서는 명백히 반대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년에 걸쳐 준비한 것을 한국 거래소는 경쟁자가 나타난 직후 선언 하나로 때우려 하고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거래소는 알면서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삽으로 파헤치겠다는 거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밸류 프로그램입니다. 금융당국은 2024년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을 공식 추진했습니다. 기업들이 PBR, 주가순 자산 비율과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을 공시하고 저평가 해소 계획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죠. 지수가 오른 데는 이 밸류어 프로그램의 영향도 일부 있습니다.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조금씩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계좌가 여전히 허탈합니까? 이 변화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국 거래소는 이게 완성되기도 전에 야간 연장을 열어붙이고 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돈 문제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판 돈이나 제때 줘라. 기억하십니까? 미국이 2024년 5월 T1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한국에서도 T1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주식을 팔면 다음날 바로 현금을 쓸 수 있는 구조. 거래 시간을 12시간으로 늘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개편입니다. 그런데 한국 거래소는 이걸 먼저 합니까? 안 합니다. 야간 연장이 먼저입니다. T1은 수수료를 늘려주지 않거든요. 야간 연장은 수수료를 늘려주죠. 누구를 위한 거래소입니까? 공매도 제도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해결과는 거리가 있죠. 제도의 비대칭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대칭이 해소되기도 전에 야간 연장을 열겠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메마른 야간 시장에서 공매도 비대칭은 더 심해집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자자 스스로가 달라졌습니다. 요즘 주식 커뮤니티 보십니까? PER, PBR, 영업이익률 같은 기업 분석 지표가 일상적으로 논의됩니다. ETF를 통한 분산 투자가 보편화됐고 장기 적립식 투자 문화가 퍼지고 있죠. 화장실에서 HTS 열어보던 풍경이 월급날마다 인덱스 ETF 자동 매수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소는 이 사실을 반기지 않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는 충동 매매를 안 하거든요. 충동 매매가 줄면 수수료가 줄죠. 그래서 야간 장을 여는 겁니다. 잠 못 자고 지친 여러분이 새벽에 충동 매매를 하도록. 이게 말이 됩니까?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기도 전입니다. 한국 거래소는 바로 지금 그 씨앗 위에 야간 연장이라는 삽을 들고 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2시입니다. 여러분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 시간 여의도 어딘가의 서버실에서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1000분의 1초 단위로 호가를 뽑아내죠. 보유한 종목의 호가창이 움직입니다. 모릅니다. 자고 있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뜹니다.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계좌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거래소가 말하는 투자자 배려의 실체입니다. 준비도 없이 밤을 열겠다는 선언이 만들어낼 풍경이죠. 한국거래소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팔면 다음날 바로 돈 줘야 합니다.
야간 시장에서 기관이 개인을 털어먹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개인도 기관과 같은 조건에서 싸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 거래를 여는 건 배려가 아닙니다. 더 넓은 사냥터에 여러분을 풀어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실이 거래소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수록 거래소는 웃습니다. 이걸 알고도 밤을 열겠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과 외국인은 웃고 있는데 여러분은 충혈된 눈으로 호가창 앞에서 눈을 비비고 있습니다. 야간 거래가 열리면 이 풍경이 현실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